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어학개론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어학개론은 이제 말 그대로 국어학을 공부하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국어학개론의 제1장 국어와 국어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와 국어학입니다. 국어와 국어학. 자, 이게 이제 국어학개론의 제1장이에요. 자,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국어학이라는 것은 국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한 나라의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국어라고 하면 뭐겠어요? 우리나라의 말이죠. 우리나라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국어는 당연히 영어고, 러시아의 국어는 러시아어고, 이런 거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국어를 이제 보면 내셔널 랭귀지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국가의 언어죠. 내셔널 랭귀지라고 이야기하면 이 국가의 언어라는 의미보다는 뭐겠습니까? 코리안 랭귀지죠. 한국의 언어. 자,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어,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언어학에서 국어는 한국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4페이지에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3천여 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3천여 종. 이게 많이 잡으면 7천여 종까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언어들마다 다 특성이 있죠. 이게 이제 언어의 뭐겠어요? 독자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언어들마다 특성이 있다는 게. 고유한 성질이죠. 또 언어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보편적인 성질이 있죠. 보편성. 자, 이 대표적인 보편성이 뭐겠어요? 모음과 자음이라는 거죠. 자, 언어는 다 모음과 자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보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국어도 이제 한반도 전역에서 이제 쭉 쓰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주해간 만주, 시베리아, 일본, 미국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한국어의 해외 보급도 상당히 이제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언어의 특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언어의 특성. 이 언어라는 것은 당연히 인간만이 쓸 수 있는 어떤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언어의 특성을 이제 본다면 첫 번째로 창조성이 있어요. 이 언어의 특성.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창조성입니다. 자, 언어는 말 그대로 창조를 한다는 거죠. 인간의 동물의 의사전달 수단은 인간의 언어와 구별이 되죠. 그래서 이 창조성이 없는데 인간만이 이제 창조를 한다는 거죠.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크리에이티버티라고 해요. 크리에이티버티. 여기에 강세가 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창조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만이 언어를 창조하고요. 자, 두 번째 특성이 뭐냐면 바로 자의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자의성은 좀 한자로를 쓰면 자, 이렇게 쓰거든요. 자, 이때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 자자예요. 자, 이게 스스로 자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의 특징이라는 거죠.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뭡니까? 우리 신체에서 코, 뭐 얼굴 이렇게 쓰는 것들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굴을 뭐 코나 다리라고 해서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쓰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만약에 사람 인자가 있어요. 자, 한국인들은 사람 이렇게 있죠. 자, 미국인들은 뭐라고 읽어요? 사람은 man. 중국인들은 뭐라고 읽습니까? run이라고 읽어요. run이라고 읽어요. 뭐 한 사람이 이꺼런, 양꺼런, 두 사람은 run이라고 읽거든요. 뭐 일본에서 히토라고 읽죠. 히토라고 읽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표현이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이 자의성.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연적이고, 또 길의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 일기예보에서 말겠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흐리겠다는 것.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그, 표시 중에서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언어에서도 종소리가 땡땡 강아지가 멍멍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이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영어나 이런 데서는 또 발음이 달라져요. 이게 우리는 멍멍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 바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또는 이제 꼬끼오 이렇게 이야기해도 영어에서는 코코 두들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야옹이라고 하죠. 우리는 영어에서는 미아우라고 그래요. 미아우. 우리가 야옹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겁니까? 언어의 어떤 그런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그 언어마다 같은 소리지만 다르게 또 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 이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 바로 사회적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언어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를 코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으면 누구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의성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이제 사회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 사회적 계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사회적 계약.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문화적 전달이에요. 문화적 전달. 자,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적이죠. 유전적이지 않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습득을 부모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언어는 말 그대로 음성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죠. 문자 언어는 쓰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그 문명이 발달되면서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이 중요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에 나오는 랑그와 파롤이 있어요. 4번에 나오는.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13개입니다. 그래서 랑그와 파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랑과 파롤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 랑과 파롤의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구분을.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그 랑그라고 하는 것은 둘째 줄에 밑줄 치세요.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추상적인 언어의 모습으로 그 사회에서 공인된 상태로의 언어. 반면에 파롤은 현실적인 언어의 모습으로 개인의 구체적인 언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냐 개별적이냐. 언어학자들은 랑그를 악보에 비유해요. 그래서 랑그는 일반적인 것이니까 이 악보라는 거예요. 자, 파롤은 뭐예요? 실제 연주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보는 고정되어 있지만 실제 연주는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예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아리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 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외국인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이러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안녕하세요라는 게 랑그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는 뭐겠어요? 빠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랑과 빠룰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책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비슷한 이야기죠. 이게 랑그를 한다면 책상을 또 서툴게 발음하는 사람이 발음을 하면 달라지겠죠. 그거는 빠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쪽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단락에 랑과 빠롤의 구분과 비슷한 것으로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이 있다 이렇게 나왔죠.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이 있다는 거.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는 행위가 언어 수행이죠. 언어 수행. 실제로 말하는 거.
근데 영어로는 이제 이걸 퍼포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이제 공연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 수행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은 이제 컴피턴스고 언어 능력.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언어 수행은 뭐 부주의나 피로 등으로 인해서 화가 너무 났다든가 술에 취했다든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어 능력은 되게 이상적인 상태일 때 사람이 가지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페이지 넘겨보세요. 12페이지. 자, 12페이지에 보면 자연 언어와 인공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 언어는 인간의 언어겠죠. 자연 언어죠. 인공 언어는 이제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 쓰이는 언어가 인공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언어는 일상 언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연 언어라고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이 자연 언어라는 것은 바로 일상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악 영역을 이제 보면요. 6번에 의문론과 문법론과 의미론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그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언어학의 가장 핵심 분야가 바로 의문론과 문법론이라는 거죠. 의문론, 문법론이 있어요. 자, 이 의문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음, 모음, 강세, 액센트라는 것은 강세죠. 음장은 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의 길이. 그 다음에 음절, 음의 마디라는 뜻이죠. 음의 마디. 자,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고, 문법은 이제 형태소, 나중에 이제 형태소 공부하실 거예요. 단어, 구, 문장,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형태소는 이제 뒤에 가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최소의 유의미한 단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뜻인지는 나중에 뒤에 형태소를 공부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됐고요. 넓은 의미의 문법론은 의문론까지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의 문법론은 형태론과 통사론을 포함한다. 형태론은 거기다 또 밑줄 치세요. 그 밑에. 형태론은 뭐냐? 형태론은 형태소 또는 어떤 단어의 내적 구조. 자, 이런 것을 연구하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사론이 있죠. 통사론. 이 통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구조. 그 다음에 이것을 지배하는 규칙을 연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발음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쉽게 말해서 보면 되겠고요. 의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론적인 연구죠. 이게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다 의미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원학이라고 해서 에티몰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원학, 자, 이 어원학도 뭐에 들어가냐면 의미론의 분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국어학의 밑에 영역을 보시면 국어학은 음성학, 의문론, 문법론, 의미론이 있고요. 다시 문법론은 형태론과 동사론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통사론으로. 통사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순의 문제를 주로 이제 다루는 거죠. 영어로 신텍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형태론 같은 경우는 이 글자의 어원이 어떻게 되느냐라기보다는 어간과 어미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몰폴로지라고 그래요. 몰폴로지. 형태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시론과 통시론이 또 있는데 공시론이라고 하는 것과 통시론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표를 이렇게 하나 그려본다면 자, 도표를 그려봐서 이게 시간이고 이게 공간이다 라고 보면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통시론이에요. 자,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공시론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중생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짐승으로 바뀌었다가 이게 다시 짐승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 이것이 바로 통사론이에요. 근데 이 어, 공시론이라고 하는 거, 통시론, 공시론인데 이게 통시론이고, 공시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김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전라도로 가면 짐치가 돼요. 짐치. 전라도에서는. 자, 이렇게 공간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바로 공시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한 시대에 한정시켜서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통시언어학과 공시언어학이 있다. 여기 밑에 나오죠. 국어의 모음조화 현상이 15세기에는 어땠는데 16세기는 어떻고 17세기는 어떻다. 자, 시간의 순서로 가는 거 있죠. 이런 것이 바로 통시언어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비읍순경음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15쪽에, 자, 이거는 이제 비읍순경음이라고 그래요. 순경음. 순경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입술 가벼운 소리. 입술 가벼운 소리. 이러는 걸 순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읍이라고 했지만 어에 가까운 발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버 이러면 말 그대로 비읍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더 하고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더워, 더버. 어에 가까워요. 그것이 나중에 더워로 바뀐 거예요. 이 글자가. 하여튼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시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횡적.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바로 종적이죠, 종적. 자, 옆으로 가는 것은 뭐예요? 횡적이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 언어학도 있고 정태 언어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언어학에서 보면 우리가 정태 언어학과 동태 언어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정태 언어학이라고 할 때 이 정이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고유할 정자죠? 이렇게 쓰는. 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움직일 동자죠?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정태 언어학은 이제 정적인 거라는 거죠. 고정된 걸 연구하는 거. 움직이는 걸 연구하면 동태 언어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9세기에는 언어를 통시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언어학이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통시 언어학이 절대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공시적인 연구도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 언어를 공부하려면 어원적인 옛날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가 흔히 암탉 이런 말 쓰잖아요. 암탉. 또 안팎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옛날에는 암이라는 단어가 히읗을 가지고 다녔어요. 여기에 닭이 됐죠. 자, 그래서 히읗과 디귿이 합해지면서 티읕이 된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안이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히읗을 갖고 다녔고 박. 자, 여기 합해져서 팍이 된 거죠.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안, 히읗 이런 걸 가지고 온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해요. 자, 히읗이라는 글자를 끝에 가지고 있는 체언. 체언은 이제 보통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몸을 가리킨다 해서 명사, 대명사, 수사. 자, 이것을 바로 이제 우리가 체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개통론이죠. 개통론. 이 개통이 어떻게 되느냐, 말의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개통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의 기원, 이런 걸 따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흔히 이제 우리 말이 뭐 우랄 알타이어족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우리 말의 언어 그 족보를 따지면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걸 따지는 것을 이제 개통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개통론은 그 두 번째 단락의 한 5째 줄에 비교를 필수적으로 한다. 비교. 이 비교가 중요하다는. 특히 이제 언어학은 비교가 중요해요. 비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통해서 개통을 밝히는 게 비교 언어학이 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비교 언어학은 또 역사 언어학과도 연결된다는 거죠. 자, 이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언어를 통시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론과 방언론인데, 문자론 같은 것들이 있고, 방언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자론은 말 그대로 한 나라가 만들어진 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문자 언어. 이런, 문자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문자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언론은 말 그대로 사투리죠. 방언이라는 것은 사투리를 뜻해요. 쉽게 말하면. 사투리.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이 사투리가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많이 다르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응용 언어학인데, 이 응용 언어학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그 순수한 언어학을 좀 응용을 시키는 거죠.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18페이지에 응용 언어학이 넷째 줄에 보면 그 언어 계획과 언어 정책이 있다고 그랬죠. 표준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보급시킬 것인가. 이런 게 언어 정책이고, 뭐 그렇죠.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언어 교육론도 응용 언어학이죠. 어떻게 언어를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도 응용 언어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이제 네 문제가 나오는데 19페이지에 네 문제를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가나와 관련된 언어의 특성, 매라고 하던 것을 산이라고 하게 되었다. 자, 처음에는 이제 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산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산의 옛날 말이죠. 구어죠, 구어. 자, 이런 그 언어의 특성은 뭐겠어요? 언어의 자의성이죠.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책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라고 하면 안 된다. 자, 사회적 약속이라고 그랬죠? 뭡니까? 사회성. 자, 그러니까 자의성과 사회성 2번. 20번. 랑그와 빠룰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랑그는 그 사회에서 공인된 상태의 언어다. 맞죠? 자, 언어학자들이 실제 연구의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건 랑그다. 자, 이것도 맞아요. 랑그가 기본적인 중요한 거니까. 빠룰은 개인의 구체적인 언어다. 이것도 맞죠. 빠룰이 악보라면 랑그는 실제 연주다. 이게 바뀌었죠? 자,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4번에, 2번에 4번은 랑그가 악보라면 빠룰은 실제 연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번. 국어학의 영역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자음, 모음, 음장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분야는 의문론이다. 맞죠? 형태로는 단어와 문장의 구조, 단어와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연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형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가진 작은 단위인 형태소나 단어의 내적인 구조,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와 문장의 구조가 아니라 단어의 내적 구조죠. 넓은 의미론에서 문법론에는 의문론과 의미론도 포함된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넓은 의미의 문법론은 의문론까지 포함된다고 나왔죠. 13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세 번째 단락에. 음성학에서는 음성의 기능이나 체계를 주로 연구한다. 음성학,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음성학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인간의 그 목소리와 관련된 그 음성, 이것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음성학은 발음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연구하는 거죠. 음성의 기능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것도 13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계통론과 거리가 먼 것은 비교언어학, 역사언어학, 통시언어학 다 나왔지만 대조언어학은 지금 나와 있지 않죠? 이 계통론에 대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그 국어학개론의 제1장의 국어와 국어학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복습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